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 중 하나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소야대 정국이 된 가운데 이번에도 여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가 재현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기도 한데, 더불어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시자 이번 총선에서 4선에 성공을 해서 충청권 최다선 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박범계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4선의 충청권 최다선 의원 축하드립니다. 아유, 무겁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 총선을 마치시면 여러 소회가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 드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선의 부담이 그냥 천근만근 되는 것 같아요. 예. 마치 또 한편으로는 절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기대도 많은 만큼 부담도 많고 책임이 워낙 커가지고 어떻게 의정 활동,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제가 한 의정 활동을 다시 반추해 보니까 그 의정 활동을 조금 더 촘촘하게 더 경청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갖고 있습니다. 절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떤 절벽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위기감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뤄놓은 것이 뭔지, 이루어야 될 것이 뭔지, 또 기대감의 실체가 뭔지. 충청권 최다선이라고 하는데 충청도에는 그런 이제 흐름 같은 게 있죠. 정치적인 무게에 대한. 그래서 이제 영호남의 정치적이었던 그 향방에 대해서 충청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요즘에. 그러시군요. 기쁨보단 잠이 안 온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여야 간의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약 1시간 정도 차단 형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한 2시간 10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총평을 시간은 꽤 됐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이제 양쪽이 다 따로따로 브리핑을 했잖아요. 용산 대통령실하고 민주당이 따로따로 했는데 전 양쪽을 다 듣고 지금 들어왔는데 박성준 대변인의 표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참 답답하다,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고, 박성준 대변인이 그래도 이제 거기 들어가신 분들, 대표님을 포함해서 들어가신 분들의 아마 총론은 국정이 염려된다, 국정 기조를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 저는 뭐 같은 생각이고, 저는 그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그 이제 브리핑 중에 85대 15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개 회담이 있었죠. 공개 회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15분짜리 10장짜리 그 A4 용지 이제 그거를 쫙 이제 대국민 이제 선언을 하듯이 대통령이 이런 말씀 듣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라는 차원에서 낭독을 했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이에요. 그렇죠. 비공개 회담 양쪽 다 했는데 85대 15. 그럼 85대 15면 대통령이 청하는 회담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들으시기 위해서 왜 국민의힘 집권당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를 지금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 조율이 안 됐지만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께서 그냥 뭐 의제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모든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85가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00 중에 100분이면 85분을 대통령이 말씀하셨고 85%를 15분이 야당이 말했다.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할 때 제가 법무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인사협의를 2번 했거든요. 그때는 95대 5였습니다. 그래서 95대 5보다는 85대 15로 많이 좋아졌다. 대통령 말씀이 많이 줄었구나. 그래서 좋아진 거라고 참 이렇게 해야 될 건지 그 점, 그래서 결국은 경청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으로 참으로 저도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첫 만남의 의미가 있고 이게 720일 만에 두 분이 처음 이제 머리를 맞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아무튼 그 여야정 협의체를 특히 이제 민생 회복과 관련해서 민생 회복, 국정 기조의 변화, 이 양축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요구였고 큰 이제 소위 이제 큰 주제였는데 어찌됐든 여야정 협의체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이재명 당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 이게 통과가 되고 이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 예. 차원에 아마 조금 더 비중을 두셨는데 예. 그러나 소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 같이 이제 배석했던 음. 뭐 이제 수석 대변인, 정책위 의장, 음. 비서실장 역시 소통의 방점을 찍었다고 하니까 예. 그 점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요 제가 쭉 모든 기사를 그 댓글들을 봤는데 지금 시뻘겋습니다. 시뻘겋다는 것은 국민의 평가표로 좋지 않은 것 좋지 같다.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이 종종 만나기로 했다라고 이제 대통령실이 또 이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만나실 수는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고 크게 이제 10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연금개혁,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최상병 특검, 가족 의혹 정리해달라, 재성에너지의 산업재편, 실용외교 크게 한 10가지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말씀 나누신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쟁점은? 말씀을 나눴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께서 어찌됐든 그 지금 용산과 민주당 양쪽에서 지금 실무회담의 의제 조율이 있었는데 그게 지지부진하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대선을 유력한 지금 후보 아니겠습니까? 1등 가는 지지율을 갖고 있고 또 이번에 총선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많은 의석수를 지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대표가 느끼는 그 책임감은 대통령 못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차라리 그런 의제 조율로 실만 자꾸 끌고 김만 빠지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책임 있는 책임 정당으로서 대안 정당으로서 이제 결단을 해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대화가 아니고 토크가 아니었고 이재명 대표의 선언이었죠. 그런 것을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의제 조율이 안 되고 의제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는 합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고 용산 쪽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을 위한 책임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이거 아시느냐라는 일종의 요구 혹은 주장, 선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대화라기보다는. 대화라기보다는. 그런데 그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생 회복 부분입니다. 뭐 특검법, 최상병 특검 부분은 그건 안 할 도리가 없을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왜냐하면 지금 뭐 공수처장 이제 새 지명자가 이제 대통령이 지명을 하셨지만 판사 출신이신데 대통령이 이거 대충 뭉개라라고 혹여 그런 주문을 했어도 뭉갤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뭐 도하 여러 지금 폭로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한번 세게 흔들렸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실무를 담당하는 그 사부장 이분이 꽤 수사 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번 영수회담은 역시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주제고 담론이었던 민생 회복 이 기조를 어떻게 국정 기조를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전 국민 25만 원 소위 이제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인데 왜 전 국민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선택적 이제 복지냐, 이제 보편적 복지냐라는 그런 오랜 담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거꾸로 물가도 오르고 경기가 침체한단 말이에요.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는 떨어져서 그것이 당연한 경제 이론인데 경기가 침체하는데 물가까지 오르니까 국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비 능력, 소위 유효 수요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그게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소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 국민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면 특히 지방 경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대통령께서 우리 정부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정부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원하고 있고 그것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살짝 피해 나가신 걸 보면 확실히 민생을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난다. 다르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왜 현금 살포하면 그게 더 인플레이션 악화될 거 아니냐.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또 국민의힘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경제 이론의 아주 첨예한 대립인데 제가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수위 단계에서 어떤 그 유명한 그 로펌의 그 변호사를 초청해 가지고 당선자가 전체 워크숍을 했죠.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초청된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건 다 실패도 좋다. 그러나 물가 관리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아하. 민심이 떠나지 그렇죠. 않는다라는 예. 얘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근데 우리 박정조 진행자님 물가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대파 얘기한다는 게 이제는 창피할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물가 관리가 실패하고 있다. 전 음. 세계적으로 물가 파동이 있죠. 음. 그러나 그 속에서 음. 한국만큼 이렇게 긴축을 이렇게 세게 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생 회복은 저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 추경 편성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세수 결손이 56조 원 나왔어요. 근데 그대로 있느냐? 한국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했죠. 지방 정부가 지방채 지금 발행하게 했습니다. 예. 어차피 개친 도친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만남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직접 언급할지보다 관심 사안인데, 일단 오늘 말씀한 내용을 보면 모두 발언에서는 그냥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더군요. 네. 그러면 이것은 여사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래도 배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거는 뭐 일종의 배려이고, 영수회담을 하는 당사자로서 또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일종의 에티켓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예.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김건희 여사 언급하면 방송 제재도 받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예. 뭐 이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것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민주주의 후퇴다, 예. 방송의 자유의 문제를 오늘 거론했어요. 예. 그러나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당히 그래도 비공개 회담에 어느 정도 한두 개의 주제라도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 합의문까지는 아니라도 아. 그런 대통령의 어떤 양보를 기대했는데, 예. 그런 차원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했는데 예. 전혀 양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비공개 행보를 4개월 넘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개 행보를 하실까요? 그 막 떠돌아다니는 그 어떤 사진, 그 경호원들 나오고 예. 뭐 강남에, 그거는 예. 그 실체가 없는 내용이죠. 예. 뭐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상태가 지금 현재 4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의 영수회담이 저는 일종의 전국의 큰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거든요. 예. 서로 간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을 배려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야당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관점에서는 30년 이상을 지금 특수부 검사로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예. 그중에서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대구 고검과 대전 고검의 소위 유배라고 표현되는 좌천성 한 2년인가 뭐 그 한 3년인가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굉장히 화려한 특수부 검사로서의 스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부 검사는 뭐예요? 소위 요즘 나오는 소위 세미나식 어떤 목표를 정하고 관련자들을 심지어 재소자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예. 세미나식 토론을 해가지고 목표 앞으로 전진 자고우면하지 않아야 되는 거. 예. 지금 국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을 도와주고 야당과 소통을 하고 야당의 일부 양보하는 것이 야당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거꾸로 윤석열 대통령도 저런 면이 있었어. 상당히 통합과 어떤 포용이라는 관점에서 저런 면이 있었네. 꽤 좋은 대통령의 어떤 모습인데, 예. 대통령 스스로가 좋고 대통령이 지키고자 하는 국정 기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소위 협치라는 것이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고, 과연 이후에 전국에서 실망한 국민들 또는 날선 여야 간의 어떤 그 대치가 예. 저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어느 여론조사에서 23% 찍고 나서 예. 딱 전화가 온 거잖아요.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 만나자 이렇게 했지 예.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뒤에 한 뭐 2주간 지금 질의면례라는 의제 조율 관계가 있었고, 그러나 지지율은 크게 반등하지 지금 않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심사는 예. 그때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형식으로서의 영수회담을 제의는 했으나 그것보다는 대통령은 아마 내부에
국민의힘이라는 집권당 또는 전체적인 집권 세력 내부의 이너서클의 문제,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를 포함한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관심사가 더 높을 것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는 다선 상당히 뭐 노련한 5선에 노련한 그분 뭐 이번에 총선에서 심판을 받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군요. 그분을 선택을 한 거고 황우여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그 질문 하시려고 그러죠? 예. 제가요. 예. 제가 초선 때 예. 2012년에 초선 등원했습니다. 아, 예. 그때 당 대표시에요. 아하. 황우여 대표님이. 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박지용 진행자께서 저보고 사선 의원 되셨고 충청권에서는 최다선. 최다선이라고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아하. 이게 글쎄 그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그럴 만한 상황이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 아마도 이런 측면 저는 황우여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이제 판사 예, 출신이잖아요. 맞아요. 예. 뭐 좋게 생각하는데 왜 좋게 생각하냐? 그분은 동물보다는 식물을 좋아해요. 그 무슨 말씀이죠? 동물국회 과거에 아. 근데 소위 식물국회로 만드는 소위 저 선진화법 국회 예. 선진화법을 예. 아주 주창해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예. 이분이 굉장히 부드럽게 집권 세력, 집권당 안에서의 부드러운 일종의 그 설득. 그것은 누구를 위한 설득일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설득을 라는 미션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하. 친윤 의원들의 바람을 담은 그런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다. 친윤뿐만 아니라 비윤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용산의 바람을. 대화에 굉장한 능한 그런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미션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야당과의 대화가 아니라 당내 수습. 이제 대통령도 이제 당내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 문제 왜 민생이나 어떤 국정보다도 오히려 국민의 내부도 관심 있다 이 말씀하셨는데. 점을 고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는데 네. 국정 기조가 변화됐다라고 국민들이 알 수 있는데 예. 고치지 못하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위 무력의 집단이라면 군대죠. 예. 지금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철통 같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어디예요? 검찰? 뭐 누구도 어느 국민에게 물어봐도 이라고 민주당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민주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라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그길 지지하는 분에게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센 집단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군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군대 민주화됐잖아요. 검찰이라고 합니다. 검찰에서 30년 이상 있었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는 검찰이 자신을 치는 일 아직 집권 3년이 남았어요. 예. 과거 정부에서 뭐 대통령의 힘이 떨어지면 대통령을 보거나 대통령의 형제나 대통령의 뭐 자식이거나 뭐 예. 이런 것을 수사를 한다. 예. 과거에 있었죠. 예. 그러나 집권 3년을 남겨놓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지 않고요. 그랬을 때 뭐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예. 용산을 아마 겨냥할 것이다라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택도 없는 얘기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검찰이 반기를 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하. 또 한국의 콘크리트 보수 지지율이 30% 지금 뭐 23, 4%까지 내려갔는데 예.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있다라고 아마 지금 생각할 겁니다. 그 두 가지가 회복이 되고 즉 23, 4%에서 30%가 예. 회복이 되고 검찰이 대통령이 직접 반기를 드는 상황만 아니면 예. 나머지 3년 동안 예.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걸 불식시켜야지만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데 예. 오늘 보면서 불식이 안 되겠구나.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전당대 나올까요? 나오고 싶어 하겠죠. 아, 그런가요? 이번에 전당대에 나오지 않으면 잊혀져가는 사람이 될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금 두는 수로 놓고 보면 예. 그 속도와 강도에 놓고 보면 예. 이번 전당대회가 아니면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전국의 변수가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나 예. 나오고는 싶겠지만 쉽게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고강도의 아주 고차원의 예. 함수 관계에 있지 않을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나오지 않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얘기 좀 하면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첫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죠. 지금 박찬대 의원으로 단독 추대되는 분위기가 맞죠? 맞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지배적 권위라는 게 있죠. 지배적 권위가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제 저하고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제가 상임위원장, 예.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제 공동위원장이에요. 음. 일도 잘하고 예.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둘이가 매주 거의 이제 회의를 해요. 예. 하고 나서 이제 대표가 주재하시는 이제 음. 고위전략 회의도 같이 들어가는데 예. 강약을 잘 갖추고 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조금 더 세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아하 아, 더 좀, 세세요? 조금 더 박자를 좀 예. 좀 맞춰가면서 예. 속도감을 좀 맞춰가면서 하자 하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을 겸비한 좋은 장수라고 생각을 하고 예. 충분히 이끌만한 제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지배적 권위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정말 이만 주먹만한 우박을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속에서 2년 동안 소위 검찰 수사를 일방적으로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속에서 지금 뭐 목에 칼 맞았죠. 또 뭐 단식, 뭐 생명을 거는 단식 투쟁했죠. 예. 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정말 상상하기 싫었던 그 체포동의안 의결과 관련된 두 차례 있어서의 그 의원총회 전후에 이런 참 지금도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일들 그런 속에서 소위 공천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새로운 사람으로 민심과 당심이 합쳐지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재명 우리가 이제 뭐 국민 여러분들의 어찌됐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아주 뭐 압도적인 제1당이 됐습니다. 그런 예. 속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자연스럽게 갖춘 소위 지배적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예. 너무 지배적 권위가 강해서 어떻게 이게 투표 없이 이렇게 딱 한 명으로 추대되는가? 그럼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연임되는 분위기인가요? 그것은 제가 뭐 직접 말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왔는데요. 예. 저는 뭐 그게 크게 현재의 여러 가지 예. 어떤 저 총선의 분위기라든지 결과라든지 지금 당내 여러 가지 어떤 세력 관계라든지 예. 현재 당면한 과제라든지 또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또는 국민의힘과의 관계에서 뭐 그게 뭐 어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으로 가는 분위기는 사실이군요. 사실로서 제가 확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대표께서 운명론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여야정 민생협의체 등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국정운영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하면 그 이후에 또 재판 환경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 수사와 기소 공판의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예. 국민들의 상당 상당 부분이 그런 비판도 하시지만 또 예. 언론의 상당 부분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지만 예. 반대로 많은 국민들 또 많은 지지자들은 그것을 예. 사법 리스크로 보지 않고 억울한 일방적인 수사권 남용에 의한 먼지털이 수사 예. 그리고 뭐 일방적인 편파 수사였다라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한 국민과 우리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이것을 사법 리스크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예. 우리나라는 1, 2, 3심이라는 3심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조용히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저는 기다리는 것이 저는 합당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법 예. 그 뭐 지배적인 어떤 그 제1당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법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